카네기 행복론 데일 카네기 지음 최염순 옮김 서문 1909년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생계를 위해 트럭을 팔았는데 트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랐고 또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직업을 경멸했다. 뉴욕 서부 56번가에 있는 허름한 새방, 그것도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진력이 났다. 나는 지금도 마치 어제 일같이 그때를 기억한다. 아침에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넥타이를 매려고 보면 바퀴벌레가 새까맣게 붙어있곤 했다. 게다가 불결하기 짝이 없는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싫었다. 매일 밤 나는 실망과 번뇌 그리고 고통과 반항 때문에 생긴 두통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텅 빈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학창시절에 품었던 무지개 같은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치 악몽처럼 바뀐 운명에 대해 나는 반항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내가 그렇게도 꿈꿨던 인생이 고작 이런 것이었던가? 좋아하지도 않은 직업에 매달리고 바퀴벌레와 살면서 그 진절머리 나는 식사를 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엇인가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단 말인가? 나는 이러한 비참한 생활 속에서 독서 시간이나 학창시절에 글 쓰던 때를 그리워했다. 이제는 경멸하는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느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인생에서 득을 볼 망정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부터 돈벌이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내 나름의 인생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의욕에는 불타 있었다. 즉, 청년들 대부분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결단의 시기가 나에게도 왔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 후 줄곧 행복했고 나의 꿈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취되었다. 나의 결단은 이런 것이었다. 즉, 내가 싫어하는 직업을 그만두고 미리주의 웨런버그 주립 사범대학교에서 4년간 공부한 경험을 살려 야간 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강의 준비나 좋아하는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글을 쓰며 살고 싶었다. 성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나는 학창시절에 배운 것을 생각해 본 결과 어떤 직업을 갖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소심함이나 어딘지 모르게 자신 없어 하는 내 버릇을 없앨 뿐 아니라 남들과 주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제나 교섭에서 리더십이란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의 야간 강좌의 연설법에 대한 강사 자리를 신청했지만 양쪽 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때는 매우 실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 그 대신 기독교 청년회의 야간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학위나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회의에서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세일즈맨들은 까다로운 고객을 방문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걸어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말하자면 매사에 자신감과 침착성을 갖고 일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수입이 늘어나기를 바랐다. 그들의 수업료는 분납제였으므로 내 강의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면 나빠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도 월급제가 아니라 이익의 몇 할을 받는다는 식의 계약이었으므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의 강의가 실용적이어야 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불리한 조건인 것 같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귀중한 훈련이었던 셈이다. 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야 했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어야만 했다. 매일 흥미있는 강의로 수강생들이 계속 출석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신나는 일이었고 나는 이 일을 진정으로 좋아했다. 강의를 들은 사업가들이 얼마나 빨리 자신감을 얻고 승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강좌도 내 예상보다 더 발전해 갔다. 하루 강의로 $50,000밖에 주지 못하겠다던 YMCA에서는 $30나 더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대중연설법만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강생들에게는 친구를 사귀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인간관계에 관한 적당한 교재를 구할 수가 없어 직접 집필해서 강의를 했다. 말하자면 내가 썼다기보다는 강의하는 동안 얻어낸 경험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정했다. 이 책은 오직 나의 성인 강좌를 위한 교재로 썼으며 다른 사람들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또 다른 4권의 책도 썼는데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몰랐다.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란 작가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장인, 사업가, 세일즈맨, 기사, 회계사 할 것 없이 수강생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가 있었다. 강좌에는 직업 여성이나 가정주부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고민이 있었다. 확실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한 번은 뉴욕에 있는 큰 도서관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고민이라는 표제로 등록된 책이 22권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벌레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책은 189권이나 되었다. 벌레에 대한 책이 고민에 대한 책보다 9배나 많다니 벌레가 인생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고민보다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실제로 놀라운 일이 있었다. 고민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고민 해결법에 관한 강의가 있을 법도 한데 아무데도 그런 강의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데이비드 시베리가 그의 책 고민을 요령 있게 극복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발레를 해달라고 부탁받은 독서광처럼 경험이라는 압박에는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성인이 되어간다고 한 것은 지극히 적절한 말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에 있는 병원 중에 반 이상이 신경이나 감정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고민에 관한 책 22권을 찾아보았고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고민에 관한 책은 모두 샀다. 그러나 내 강좌의 수강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책을 쓰기로 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7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동안 나는 모든 시대의 철학자들이 고민에 대해 말한 것들을 읽었다. 또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수많은 인물들의 전기도 읽어보았다. 게다가 잭 덤프시,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 마크 클라크 장군, 헨리 포드, 엘리너 루스벨트, 그리고 도로시 딕스와 같은 여러 방면의 저명한 사람들과 인터뷰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또한 나는 유명인사들과 회견을 하거나 독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했다. 즉, 성인 강좌라는 연구소에서 5년간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내가 알기로 이곳은 고민을 해결하는 곳으로는 세계에서 최초였고 유일한 곳이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알려주고 그 원칙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했다. 자신이 과거에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는 수강생들도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떻게 고민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민을 이겨낸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수천 통이나 읽었다. 이 책은 대학에서 만든 것도 아니며 학구적인 설교조의 책도 아니다. 대신 나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 형식으로 쓰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이 책은 충분히 실용적이며 모든 사람이 읽고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발레리는 과학은 성공할 수 있는 처방의 집대성이다 라고 말했다. 이 책 역시 생활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확실한 처방의 집대성인 것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주의해 둘 것이 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어떠한 참신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일반적으로 응용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원리를 알고 있다. 예수의 산상수훈을 비롯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따위의 교훈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답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데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다시 말하고 실현하고 보여주며 또 그 진리대로 당신이 직접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당신은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손에 넣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이 책을 구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만약 당신이 고민을 해결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 어떤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다.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 1. 이 책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면 어떠한 규칙이나 기술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 한 가지 있다. 이런 기본 요소를 터득하지 못하면 어떠한 연구법이 있어도 허사가 되고 만다. 하지만 이 기본 재능을 지니고 있다면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을 굳이 읽지 않아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이 마술 같은 필수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그것을 배우려는 강한 욕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결의와 욕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탁월한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더 풍요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의 평화, 나의 행복,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수입까지도 이 책에서 말하는 오래되고 분명하며 영원한 진리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라. 2.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각 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라. 그러면 다음 장을 빨리 읽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미로 읽는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해서 이 책을 읽는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각 장을 정독해 주기 바란다. 결국 그 편이 시간 절약도 되고 성과도 좋을 것이다. 3.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가끔 멈추고 자기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언제, 어떻게, 이러한 제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법은 사냥개가 토끼를 쫓듯 돌진하는 것보다는 훨씬 당신에게 유익할 것이다. 4. 필기도구를 손에 쥐고 읽다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쳐라. 또는 그것이 중요한 제시라면 전문 밑에 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라.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선을 그으면 독서를 더욱 흥미있게 만들고 다시 읽을 때 더 편리하고 참고가 된다. 5. 나는 50년간을 어느 보험회사의 지배인으로 있는 한 여성을 알고 있는데 그는 매월 자기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전부를 읽는다. 물론 그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매월 매년 똑같은 보험계약을 읽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계약 조항을 확실히 기억해두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거의 2년 동안 화술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책에 썼던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 이따금 그 책을 들추어 보곤 한다. 우리가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속도는 참으로 놀랄만하다. 이 책에서 진심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얻고 싶으면 한 번 읽고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은 후에도 몇 월 몇 시간을 투자해가며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항상 책상 위에 이 책을 놓아두도록 하라. 그리고 자주 이 책을 들추어 보라. 아직도 개선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라. 이러한 원칙은 꾸준하게 재검토하고 적용해야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6. 버나드 시오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는 결코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쇼의 이 말은 옳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의 행동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배운 원칙을 마스터하기 원한다면 그것들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또 이런 원칙을 모든 기회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사용한 지식만이 마음속에 남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안들을 항상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저술한 나 자신도 때때로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책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목적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와 매일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주 이 책을 펼쳐 참조해 보라. 이 책이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리한 핸드북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결코 흥분하지 말라. 분별이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삼가라. 그럴 경우 대개 일이 잘못되기 십상이므로 이 책을 펴고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을 읽어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라. 7. 가족에게 자신이 이 원칙 중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하라. 원칙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멋진 게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8. 이 책의 6부를 보라. 월가의 은행가인 H.P. 하웰과 벤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들의 과오를 시정해 나갔는지 읽어보라. 이 책 가운데 기록된 원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하웰이나 프랭클린의 방법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실제로 시험해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우리는 흥미있고 값진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교육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고민을 해소하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 일기를 써라. 이러한 원칙들이 잘 실행되어 가는 것을 이름, 날짜, 결과로 상세히 기록하라. 이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고무시키게 된다. 게다가 먼 훗날 오후에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면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9가지 죄안. 1. 걱정, 근심, 극복의 원칙을 터득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강한 의욕을 개발하라. 2. 다음 장을 읽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어라. 3. 때때로 읽기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수시로 생각해보라. 4. 모든 중요한 아이디어에 밑줄을 그어라. 5. 한 달에 한 번 반복해서 읽어라. 6. 이러한 원칙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용하라.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좌우명을 담은 핸드북으로 삼아라. 7.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위반할 때마다 친구가 지적해주면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라. 8. 매주 나아지는 점을 체크해 보아라. 우연히 저지른 실수나 잘못 혹은 향상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9. 이 책의 여백의 원칙들을 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행한 방법과 그 날짜를 기록해 보아라.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